약속대로 제가 컴백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오마이뉴스 TV가 막 뜬다라는 중요한 소식을 지금 통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 독자 여러분. 젊은 역사가 심용환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만남이어서 좀 더 긴장되고 약간 설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때 잊지 못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용환아, 네가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 시차가 널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끔찍했죠. 그때 아직은 제가 제주도를 안 가봤을 때인데 이상하게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도 제가 이제 제주도를 좀 자주 가는데 가보면 이제 항상 트라우마처럼 남겨있고 또 제가 하나하나 맞춰보거든요. 맞춰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되게 잘 알고 있는 지드래곤이 뭐 카페를 하는 애월면에서 뭐 몇천 명, 뭐 우리 효리 누나가 이렇게 하는 그 속일리에서 또 몇백 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돌아다니면서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도 되게 가슴 아파요. 2006년에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48년에 터졌던 사건인데 몇십 년이 지난 거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비로소 이 제주 4.3 사건이 국가의 책임, 국가 범죄임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어떤 이제 방문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뒤늦었지만 역사 속에서 이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해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갔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지를 않았어요. 기념 행사장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가 아주 나빴던 모습인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주 4.3 사건 속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국가가 잘못한 거지만 일부 그 어떤 희생자로 가장된 쉽게 말하면 좌익들이 있다. 그들은 좀 이렇게 뽑아서 다시 빼겠다 이런 식의 발언. 저처럼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했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알쓰린 그 제목에서 딱 이제 느껴지는 건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인물 정보. 이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또 부분이지만 이 제주 4.3 사건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는 안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락 같은 가능성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 김익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 김익렬,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에 이렇게 약간 좀 더해드리는 이야기를 할게요. 아 맞아, 그 서북청년단 그 나쁜 테러 단체가 가가지고 막 제주 도민들 엄청 많이 죽였지, 이 정도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서북청년단에서 서북이란 말은 서북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지방이 뭐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대강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이면 한반도의 서북쪽이니까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평안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북청년단의 형성 배경은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토지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주 계급들의 어떤 경제적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무너뜨린 다음에 지주들을 농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농민은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지주 그룹들은 실제로 남하를 해서 남쪽으로 도망 내려오거든요. 이 숫자가 대강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북한 측에서는 되게 손쉬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남쪽으로 밀어내서 남쪽의 갈등을 점화시키자. 라든지 친일파를 처단하면서 반동분자를 처단한다고 하면서 그 반동분자가 누구냐면 평안도 쪽의 개신교도 아니면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처단하면서 같이 민족주의자들도 같이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이나 소위 빨갱이에 대한 증오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방 공간에서 너무나 답답할 정도의 갈등과 좌우 갈등 요소들이 큰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슬쩍 좀 염두에 두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막연한 악마와 괴물이 아닌 어떤 인과관계를 지닌 집단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작부터 되게 부담스러우셨죠.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건 다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건 인과관계를 참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재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최대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46년부터 47년 넘어오는 기간 동안 엄청난 좌우 갈등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두고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니 많이 하면서 반탁 운동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화해하려고 하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와 가까운 좌익 진영과 민족주의와 가까운 우익 진영으로 쪼개져서 양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튼 그런 배경 속에서 제주도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 3.1절 기념행사가 열려요. 행진 도중에 한쪽 행진대에서 정확한 사건에 대한 것 갖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이 기마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탄 경찰이 가다가 말굽으로 어린 소녀를 이렇게 탁 채요. 그러니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애가 막 이렇게 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기마병이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니까 저 자식 저 사과도 안 하고 이 사건을 수습도 안 하고 도망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붙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시끄러운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이 경찰이 도도도 도망오면서 경찰서 쪽 혹은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당황한 나머지 우려했었던 어떤 그런 민중의 봉기 혹은 봉기에 준하는 막 액션이 일어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발포를 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여러 명이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이걸 두고 계속 강경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강경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에 저항을 하면서 제주 민중들이 데모를 한다라든지, 특히 청년층들이 막 일종의 어떤 그런 의견 표현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니까 경찰이 오히려 그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했는가? 너무 과잉적인 거죠. 쉽게 쏴버리고.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10월 항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제주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경찰들의 한 대강 따져서 한 절반 정도는 제주도민 출신의 경찰인 거고요. 나머지는 응원 경찰이라고 바다 건너서 넘어온 무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응원 경찰들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 응원 경찰들이 어디 있었냐? 원래 무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10월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좌우 갈등이라든지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민중들의 항쟁을 진압하는 역할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인 거죠. 무력 진압하니까 또 일부 중에선 빠져서 빨치산이 되면서 아예 어떤 무력 유격대가 돼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빨갱이네 이러면서 더 폭력적이 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갈등의 악순환을 이 소위 말하는 경찰들이 다 이렇게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 동안 경험했다는 얘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개인 입장에선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에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막 드세 하면서 총을 막 발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또 다른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해방 공간에서 메가더 포고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경찰 그룹 내에 있는 광범위한 친일 경찰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1945년 해방되고 48년 정도가 되면 두 가지 이슈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한 내에서 50총선거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 50총선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한 내에서 분단 정부,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좌익들만 반발한 게 아니라 김구나 김규식 같은 어떤 그런 민족주의자들도 아니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흐름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먹혔던 주장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냐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면서 50총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 이건 좌익 쪽의 얘기인데 48년쯤 되면 이 소위 말하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나중에 막 우주 경쟁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도 있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 압도하면서 장지스가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이제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화가 들풀처럼 번지는 거예요. 또 북한 지역에서는 이제 겉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 좌익 정권이 수립되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부채질해가지고 한번 들고 일어나면
공산화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김익렬은 군인입니다. 1921년에 태어났고 19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나셨고 고향도 제주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이분은 원래 우국지사고 민족운동하셨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분은 후쿠지야마 육군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광복 해방 당시에는 일본 육군 소위로 이제 전역을 귀국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냉정히 말하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냥 일본 놈들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그냥 군인으로 한번 출세나 해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밟고 가다가 그냥 해방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근데 미군에 의해서 군대가 만들어진다네. 그래 군인이 돼야 되겠어 하면서 왔다가 좀 상당한 일로 꼬여서 제주도에 온 사람이에요. 구현대장 대대장으로 있었는데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아마 부대 내에는 아마가 아니라 부대 내에는 제주도 출신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와서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 거죠. 느꼈던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평화협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김익렬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무슨 어떤 민족애적인 관점이라든지 좌익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다 따져봐도 실제로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든지 또 관료들의 제주도민에 대한 아주 모멸적인 무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고 이 좌익이라는 세력은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서 사실은 잘만 평화협상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쓸데없는 피해자들도 안 일어나고 또 잘 대화만 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거를 확신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맨스필드라는 중령이 실제로 내려와요. 이때 이제 미군정의 초기 원칙이 뭐였냐면 선선무 후토벌이에요. 이것도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선무공작이라는 말인데 선선무 먼저 선무공작을 하고 후토벌 나중에 토벌을 하자 이 말인데 선무공작이 뭐냐면 평화협상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좌익들을 귀순시키자. 그러니까 뭐 전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협상을 먼저 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토벌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게 원래 미군정의 원칙이었던 거죠. 4월 22일 날 그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을 비행기로 뿌렸고 결국은 이제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제작진은 저한테 연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당시에 평화협상이 옛날에 드라마 MBC 드라마 정말 전설적인 드라마죠. 여명의 눈동자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도전 1인 2역 해볼게요. 정말. 자, 범법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주십시오. 뭐요? 범법자들의 명단을 작성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되게 못하죠. 우리가 범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살인방화가 범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당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데 보고만 있겠어? 몽둥이 들고 도둑을 막는데 그게 범법이란 말이요? 이게 이제 김익렬 한숨인데 제 연기력에 대한 한숨이기도 해요. 김달섬이 다시 얘기합니다. 자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신변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서 뭐? 두목급은 따로 명단을 작성해달라? 명단에 기재된 자들의 자수나 도망은 자유의지에 맡기겠소. 무슨 뜻이오? 당신들이 모든 폭도들의 귀순과 무장해제를 책임진다면 나 역시 개인적으로 당신들의 탈출을 배려하겠습니다. 합의서에 써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그 말을 믿죠? 내 처와 6개월 된 아들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들을 인질로 맡기죠. 이래서 연기자 하는 사람과 강연하는 사람 나눠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합의 내용,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 행위를 본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3일 내에 전투 행위를 모두 중지하고 5일 동안 완벽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라고 좀 합의를 본 거죠. 무장해제는 접자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제기한다.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라리 방화 사건이에요. 5월 1일 날 좌익 무장대에 살해된 여성의 장례식을 치른 후 경찰 몇 명과 여기 또 나오죠.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단원 30명이 좌익계열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오라리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미국 촬영반에서 입체적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분명히 미군정에서 지시가 나와서
나보러 이걸 평화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는데 좌익이 아니라 우익에서 먼저 방화 사건과 폭력 테러를 시작하면서 협상이 평화 상태가 깨지게 되고, 근데 미군이 와서 뭘 막 다 찍는다? 그리고 5월 3일 날 이틀 지난 다음에 평화협상에 따라 산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정체불명의 총격을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체포하는데 이때 잡았던 사람이 경찰이에요. 너 이 짓을 왜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5월 5일쯤 되면 딘 군정장관, 이 딘 군정장관은 실제로 미군정의 최고 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딘 군정장관, 그리고 직접 비행기 타고 온 조병옥 경무부장, 그리고 이제 그 등등등의 엘리트들이 와서 아예 이제 성토대회를 열면서, 여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조병옥 경무부장이 김익렬을 공산주의자로 이제 몰아버리고 이러는 상태에서 결국은 좌익에 대한 박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김익렬이 이제 보직 해제가 돼버리면서 구연대장에서 자리를 놓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란 말은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근 1년 동안 갈등을 일으키다가 뻥 터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 막 김익렬을 중심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마지막 찰나인데 수습이 됐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이제 쉽게 말하면 배신을 때리는 거죠. 미군정은 미군정대로,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이건 우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깨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김익렬 회고록의 마지막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제주도 4.3 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을 견디다 못해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라 본다. 결국 이제 경찰과 관료가 잘못했다는 거죠. 당시 제주도 경찰 감찰청장이나 제주 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 씨나 미 군정청 장관 딘 장군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건을 옳게 파악하고 초기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극소수의 인명피해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라고. 저는 뭐 김익렬이라는 사람을 미화하거나 뭐 무슨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평화적이거나 정의롭게 풀려고 하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의 모습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계엄령 선포가 되게 되고 그 계엄령 선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제주 4.3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광풍처럼 이제 밀고 오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것도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편안하게 불리우는 평화의 섬, 아름다운 관광지였던 이 제주도가 피칠갑이 되어가는, 여기는 공모자들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미군정에 대한 책임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언론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언론은 이중적인데 제주도에서 언론 활동하던 기자들 중에서는 체포돼서 학살당했던,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다가 혹은 진실을 보도했다가 찍혀서 간신히 그러니까 무출은 이제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계속 미군정이나 우리나라 정보가 흘립니다. 뭐라고 흘리냐면 괴 선박 출현, 괴 비행물체 출현, 생존자들이 무트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한국독립당, 김구가 이끌던 한국독립당이라든지 제주도와 연고로 두고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무수한 사회단체들이 제발 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달라라는 엄청난 각종 운동들을 해요. 그게 되게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구조대를 보내고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들의 그 간절했던 요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듯이 조금 일자는 길어지지만, 그때 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김익렬 말고도 무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아주 깔끔한 처리에 대한 강렬한 청원운동을 하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주게 돼요. 김구가 이 소위 말하는 초기 정부의 수립에 참여를 안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한 49년 정도 되면 2대 선거 때 내가 좀 나가봐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슬금슬금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김구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암살 당할 때 그때 돌던 소문이 뭐냐면 김구와 한국독립당이 남로당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막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주 4.3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대 강화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더 강력한 레드 컴플렉스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나마 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김구, 김규식, 중간파, 온건한, 중도파 이런 사람들의 설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일본, 남한이라고 하는 어떤 분단 체제의 어떤 냉전의 방어막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반공주의적 정신 위에서 이승만의 아주 공고한 집권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인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분석 이전의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주 4.3만이 아니라 현대사와 관련돼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데이터가 쌓이고 사실 규명하는 게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건은 수십 년 전이지만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버텼던 그 한스러운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더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치유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겠고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복원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성찰들을 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토양의 마련 같은 것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잘하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그리고 뭔가 우리만의 오마이TV만의 아주 좀 그렇게 좀 컨셉화된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만의 개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와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더 많은 관심 일단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책을 봐야 된다니까. 제주산 사건을 다 이해하려면 기초 지식을 네네네네. 책을 읽으면 확실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네. 아마 독자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